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맹렬하게 쏟아지는 폭우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퍼붓고 있었고, 거센 빗줄기는 아스팔트 바닥을 강하게 때리며 자욱한 물안개를 만들어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한서연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거센 비바람을 뚫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녀의 하얀 의사 가운은 이미 가방 속에 구겨져 있었고, 36시간 연속 당직 근무를 마친 그녀의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웠다. 한서연이 근무하는 한성대학교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배경 없고 돈 없는 그녀에게는 그저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 교수들의 부당한 지시와 동료들의 시기, 어린 시선, 그리고 환자들의 끊임없는 컴플레인 속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오로지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지독한 피로가 몰려오는 날이면 그녀조차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곤 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서연의 집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는 낡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그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과거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한 의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2층은 그녀의 살림집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낡고 허름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의 시야에 무언가 이질적인 물체가 포착되었다. 골목 어귀, 쓰레기 더미 옆에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대형 폐기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지만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로지 거친 빗소리만이 고막을 때릴 뿐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발걸음을 그 검은 형체로 이끌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쓰러진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남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감은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복부에서 흘러나온 선명한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남자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는데, 맥박은 미약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으며 체온은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남자의 셔츠를 찢어 상처 부위를 확인했고, 그 순간 그녀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그것은 교통사고나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날카롭고 예리한 흉기에 의해 깊게 찔린 자상이었으며, 상처의 모양이나 깊이를 보아하니 급소를 정확히 노린 전문가의 솜씨가 분명했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나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누르려던 손길을 멈췄다. 이런 종류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평범한 신분이 아닐 것이라는 짐작과 함께 지금 경찰이나 구급대를 불렀다가는 오히려 이 남자의 목숨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잠시 갈등하던 서연은 결단을 내린 듯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남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그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 힘을 썼다. 남자는 키가 크고 근육질의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서연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무게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끌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녀의 집이자 할아버지의 병원이었던 건물이 바로 코앞이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더 멀었더라면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간신히 지탱하며 그녀는 남자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고,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진료실 안으로 그를 옮겼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수술대 위에 남자를 눕힌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수술 준비를 서둘렀다.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비췄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멸균 장갑을 끼고 기본적인 수술 도구들을 챙기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수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대형 병원의 첨단 장비 없이 오로지 기본 도구만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마취과 의사도 없고 수혈용 혈액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손기술과 경험뿐이었기에 그녀는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남자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자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지만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움직이지 말라고 낮게 읊조리며 메스를 들어 상처 부위를 절개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상된 혈관을 찾아 지혈 겸자로 잡았다. 피가 솟구치는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손끝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며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수술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갑자기 뇌우가 치며 병원 건물이 크게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인해 수술대 위의 조명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휴대전화 조명을 켜서 시야를 확보한 뒤 다시 수술에 집중했는데 남자의 출혈량이 생각보다 많아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식염수를 들이부어 복강을 세척하고 터진 혈관을 봉합하기 위해 바늘을 움직였는데 그때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땀과 빗물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남자의 눈이 희미하게 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통과 혼미함 속에서도 살기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남자의 기세에 서연은 잠시 압도당했지만 곧바로 의사로서의 태도를 회복하고 안심시키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고 싶으면 내 손 놓아요. 지금 당신을 살리고 있는 중이니까. 남자는 서연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힘이 다했는지 천천히 손목을 놓으며 다시 의식을 잃었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봉합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매듭을 짓고 소독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은 후에야 서연은 메스를 내려놓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풀 수 있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남자의 바이탈 사인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감염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남아있어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서연은 링거를 연결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뒤 수술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잠든 남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깨어있을 때 얼마나 고집스럽고 강인한 성격일지를 짐작하게 했고 창백한 안색에도 불구하고 귀족적인 기품이 흐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기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빗속에 버려졌는지 궁금증이 일었지만 서연은 애써 호기심을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졌지만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남자의 곁을 지키며 수시로 체온과 혈압을 체크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그녀는 담요를 가져와 남자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가운 하나로 버티며 밤을 지새웠다. 병원에서 겪었던 모멸감과 피로는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를 살려냈다는 성취감으로 인해 조금씩 잊혀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깨어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보내주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이 남자가 깨어날 때까지는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었고 그것이 의사로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꾸벅꾸벅 조는 와중에도 남자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먼지 쌓인 창문을 통해 들어올 무렵 남자가 깊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의 상태를 살폈다. 남자는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에 혼란스러운 듯 눈동자를 굴리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서연은 급히 그의 어깨를 눌러 제지하며 상처가 벌어질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억지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욱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마치 맹수가 적을 탐색하는 듯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서연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물 한 잔을 건넸지만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잔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볼 뿐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연은 쓴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먼저 물을 한 모금 마셔보인 뒤 다시 잔을 내밀었고 그제야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마셨다. 목을 축인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서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집이자 폐업한 의원이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왜 병원이 아닌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경찰에 신고는 했는지 날카롭게 추궁했고 서연은 그의 상처가 예사롭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면 곤란해질 것 같아 데려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자는 서연의 대답에 잠시 침묵하더니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응시했고 서연은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시선을 피하며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척했다.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자가 이렇게 젊고 가녀린 의사라는 사실에 내심 놀라는 눈치였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고맙다는 짧은 인사만을 건넸다. 서연은 대가바라고 한 일 아니니 상처 아물 때까지만이라도 얌전히 있으라고 쏘아붙이고는 회진 시간이 다 되어 출근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남자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병원 스케줄을 펑크낼 수는 없었기에 간단한 식사와 약을 챙겨두고 문을 나섰다. 남자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사실 그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인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강민혁이었고 어젯밤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노린 치밀한 암살 시도였다. 그는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일부러 신분을 숨기기로 결심했는데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순간 또다시 암살자들이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욱신거리는 복부 통증을 참으며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확인했고 쓴웃음을 지었다. 천하의 강민혁이 이런 낡아빠진 의원에서 이름 모를 여의사에게 목숨을 비치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이 꼴로 만든 놈들에게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서연이 두고 간 약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택시 안에서 부족한 잠을 청하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온통 집에 두고 온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남자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지금은 그가 무사히 회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호출이 울렸고 그녀는 다시 전장 같은 의료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앞에는 빗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남자의 강렬한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그녀는 그 눈빛이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과 세상을 향한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다고 느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던 두 남녀의 운명적인 톱니바퀴는 비 내리는 밤 낡은 의원에서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사건에 서막이 올랐다. 강민혁은 낡은 천장에 얼룩을 응시하며 느리게 눈을 떴는데 복부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에 다시 침대로 무너져 내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이런 초라한 환경과 육체적 제약은
생전 처음 겪는 굴욕이자 낯선 경험이었다.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간밤에 자신을 구해준 여의사의 차가우면서도 단호했던 눈빛을 떠올렸는데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고 그저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 하나로 움직이는 기계 같았다. 민혁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적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그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당분간 철저하게 신분을 위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자신이 쫓기는 빚쟁이나 실패한 사업가 정도로 위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그가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 있음을 알려주었지만 그가 누워있는 이 공간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한편 한성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수술실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VIP 환자의 긴급 수술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환자는 국회의원의 부친으로 병원 측에서는 이번 수술의 성공 여부에 따라 막대한 후원금을 약속받은 상태였기에 병원장까지 나서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상황이었다. 집도인은 흉부외과 과장인 최 교수였지만 실질적인 수술 집도는 펠로우인 한서연이 맡을 것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의국 내에 퍼져 있었다. 최 교수는 정치적인 수완과 처세술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수술 실력은 형편없어서 중요한 수술 때마다 서연을 대리 수술 의사로 내세우곤 했다. 서연은 멸균복을 입고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어젯밤의 비공식 수술과 밤샘 간호로 인해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번쩍 차렸고 환자의 생명이 달린 수술대 앞에서 사적인 피로를 드러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자 스태프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최 교수는 거만한 태도로 메스를 쥐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되자 최 교수의 손놀림은 예상대로 불안정했고 환자의 혈관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출혈이 계속되자 그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혈을 시도하다가 자칫하면 대동맥을 건드릴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자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 교수의 손을 막으며 자신이 하겠다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최 교수는 자존심이 상한 듯 붉어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서연은 메스를 넘겨받자마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여 출혈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봉합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기구들은 마치 예술가의 분놀림처럼 정교했다. 그녀가 집도하자 요동치던 모니터의 수치들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고 수술실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져나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의 시작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나고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 교수는 뻔뻔하게도 수술의 모든 공을 자신이 가로챘고 병원장과 국회의원 앞에서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빠른 판단력이 환자를 살렸다며 자화자찬했고 서연은 구석에 서서 묵묵히 그 꼴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최 교수는 서연을 따로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감히 수술실에서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며 윽박지르는 그의 목소리는 병동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컸고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다. 최 교수는 그녀의 출신 대학과 배경을 들먹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너 같은 건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죄송하다는 영혼 없는 사과를 반복해야 했는데 이는 그녀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과 할아버지의 병원 유지비를 위해서는 이 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병원을 빠져나온 서연은 터질 듯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 맥주 하나를 땄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이 그녀를 비웃는 듯 반짝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 패배감뿐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고 발신자는 병원 원무과였는데 할아버지 병원의 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독촉 전화였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맥주캔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집에 기다리고 있을 환자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는데 그녀는 근처죽 전문점에 들러 전복죽을 포장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비록 자신은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을지언정 환자에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는데 어두운 방 안에는 남자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어젯밤의 살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다소 차분해진 모습이었다. 서연은 불을 켜고 포장해온 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몸 상태는 좀 어떠냐고 몸이 건조하게 물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당신 이름이 한서연이냐고 되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온계를 그의 귀에 꽂았다. 체온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고 상처 부위의 붓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드레싱을 교체하며 남자의 복부에 감긴 붕대를 풀었는데 남자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근육을 긴장시켰다. 서연은 아프면 말하라고 했지만 남자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고통을 감내했고 그 모습에서 서연은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민혁은 서연이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녀의 눈 밑에 드리운 그림자와 파리한 안색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을 강도철이라고 소개하며 빚보증을 잘못 써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거짓말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대충 고개를 끄덕일 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 처치를 마치고 손을 씻으며 당신이 빚쟁이든 범죄자든 상관없으니 여기서 나갈 때 치료비만 확실하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민혁은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태양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 없이 오로지 인간 강민혁, 아니 부상당한 환자로서 대우받는 것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주었다. 죽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지만 복부의 통증 때문에 손이 떨려 제대로 뜨지 못하자 서연이 혀를 차며 숟가락을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환자가 굶어 죽으면 의사로서 자존심 상한다며 직접 죽을 떠서 그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고 민혁은 얼떨결에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따뜻하고 고소한 전복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허기가 밀려왔고 그는 묵묵히 서연이 떠주는 죽을 받아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은 물을 마시며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툭 던지듯 물었는데 서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별일 없었다고 짧게 대답하며 그릇을 정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좁은 어깨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그는 태양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하면 이 여자의 신상을 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만 왠지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서연은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다 문득 멈춰서서 남자에게 갈아입을 옷이 필요할 것 같아 할아버지의 옷장에서 편한 옷을 꺼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가져온 옷은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트레이닝복이었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다. 민혁은 명품 슈트 대신 촌스러운 트레이닝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실소를 터뜨렸지만 군말 없이 옷을 받아들었다. 서연이 방을 나가고 혼자 남겨진 민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배우 세력에 대한 복수심과 눈앞의 이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의사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반드시 살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언젠가 힘을 되찾게 되면 생명의 은인인 이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는데 병원에서 호출이 왔기 때문이었다. 어제 수술한 VIP 환자에게 합병증 증세가 보인다는 연락이었는데 최 교수는 학회 참석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모든 책임이 서연에게 떠넘겨진 상황이었다. 서연은 급하게 샌드위치 몇 개와 우유를 남자에게 건네주며 점심 챙겨 먹으라고 당부하고는 바람처럼 집을 나섰다. 민혁은 창문을 통해 허둥지둥 뛰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동정심이기도 했고 일종의 동질감이기도 했다. 그 역시 거대한 그룹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그녀의 치열한 삶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골목길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절뚝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 속에 있던 낡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는 태양그룹의 부회장 강민혁의 실종 소식이 짤막하게 보도되고 있었고 진행자는 경찰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중환자실로 직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약물을 투여하고 바이탈을 안정시켰지만 보호자들은 주치의인 최 교수가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며 서연에게 항의했다. 서연은 보호자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그저 어린 여자 의사로 취급하며 무시할 뿐이었다. 그때 원무 과장이 중환자실로 들어와 서연을 따로 불러냈고 그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 병원비 미수금 이야기를 꺼냈다. 병원 측에서 서연이 데려온 응급 환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그녀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야 한다는 부당한 요구였다. 이는 어젯밤 그녀가 몰래 챙겨간 의약품 재고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서연은 꼼짝없이 징계를 받거나 비용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녀는 월급에서 차감해달라고 사정하며 고개를 숙였고 원무과장은 혀를 차며 이번만 봐주는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간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다. 그녀는 문득 집에 두고 온 남자가 떠올랐는데 그가 밥은 먹었는지 상처는 덧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낯선 남자까지 떠안게 된 현실이 버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내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쩌면 그 남자의 눈빛에서 읽었던 절박함이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어서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가운을 여미고 병동으로 내려갔고 다시금 냉혹한 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구한 그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병원 로비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들은 민혁의 행방을 쫓는 사설 탐정들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진료실 안에서 강민혁은 벽에 기대어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체스판처럼 얽혀 있었다. 서연이 출근한 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진료실 구석에 방치된 오래된 유선 전화를 찾아냈고
다행히 끊어지지 않은 신호음을 확인하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민혁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자신만이 아는 암호를 읊조리며 비서실장 김요한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에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민혁은 감정을 억누르며 현재 상황과 위치를 간략하게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이복형인 강도준이 사주한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음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김 실장에게 극비리에 움직일 것을 지시했다. 지금 당장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므로 민혁은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한 채 적들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 김 실장은 태양그룹 내부에서 강도준이 이미 회장 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민혁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 서연에 대한 신원 조회를 부탁하려다 잠시 멈칫했고 이내 생각을 바꾸어 한성대학교 병원의 재정 상태와 비리 내역을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전화를 끊은 민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처한 현실이 자신의 가문이 소유한 병원의 부조리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밤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쏟아내는 한숨 속에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시스템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자신이 누려왔던 부와 권력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고 그룹을 장악한 강도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자신을 살려준 이 작은 의원의 여의사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고 창밖에서는 다시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거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한편 한성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는데 인근 공사장 붕괴 사고로 인해 부상자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의료진들의 손발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한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환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트리아지를 분류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 입구에서 쓰러졌고 서연은 즉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 환자는 급성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원묵과 직원은 보호자가 없고 진료비 지불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었다. 서연은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돈 타령을 하는 직원을 밀치고 이동식 침대를 직접 끌고 소생실로 향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무시한 채 오직 환자 살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예상대로 상행 대동맥 박리였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였지만 흉부외과 최 교수는 학회 준비를 핑계로 수술을 거부했다. 사실 그는 돈 안 되는 환자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을 맡아 자신의 기록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며 수술 승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네가 책임질 거냐는 차가운 비아냥뿐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였지만 환자의 희미해져가는 맥박을 느끼며 결단을 내렸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뒤 수술실 준비를 지시했다.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도 난색을 표했지만 서연의 기백에 눌려 마지못해 수술 준비를 시작했고 서연은 떨리는 손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수술이 끝나면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의사 면허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어렵고 긴박하게 진행되었는데 환자의 혈관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졌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인조혈관을 이식하고 박리된 부위를 봉합해 나갔지만 출혈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수술실 안에는 기계음과 서연의 짧고 간결한 지시사항만이 울려 퍼졌고 스태프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몇 번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고 마침내 혈압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메스를 내려놓았다. 장장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짙은 피로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수술실을 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자의 가족이 아니라 분노한 병원장과 최 교수였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수술복도 갈아입지 못한 서연의 뺨을 다짜고짜 올려붙였고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는 감히 펠로우 주제에 교수의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술을 감행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병원장은 병원의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연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병원 조직 내에서 정의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다. 주위의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병원장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하고는 차갑게 돌아섰고 최 교수는 너 때문에 우리과 예산이 깎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주를 퍼붓고 사라졌다. 터덜터덜 병원을 나온 서연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는데 우산을 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옷은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세상은 온통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밑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문득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생각했는데 아마도 잘했다. 우리 서연이 장하다 라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아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여전히 어둡고 스산했지만 멀리서 보이는 낡은 의원의 불빛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반겨주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민혁과 눈이 마주쳤다. 민혁은 흠뻑 젖은 채 들어오는 서연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수건을 건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받아들고 얼굴을 묻었는데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어깨를 들썩였다. 민혁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조용히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한참 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덤덤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환자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규정을 어긴 자신, 그리고 그로 인해 받게 된 부당한 처우에 대해 털어놓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말하며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민혁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민혁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녀를 괴롭히는 그 병원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부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문이 만든 병원이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우선시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타주며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당신이 옳았고 그들이 틀린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힘이 실려 있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말 한마디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게 느껴졌다. 민혁은 자신이 반드시 이 썩어빠진 현실을 바로잡고 그녀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속으로 맹세하며 그녀의 젖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인 백수에 불과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미 태양그룹의 주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병원 감사팀이 한성대학교 병원에 들이닥쳤는데 이는 민혁이 김 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지시한 사항이었다. 감사팀은 표면적으로는 정기 감사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최 교수와 병원장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특수 임무를 띠고 있었다. 병원 내부는 발칵 뒤집혔고 최 교수는 당황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민혁이 손을 쓴 뒤라 소용이 없었다. 서연은 출근 정지 처분을 받아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 동료로부터 감사팀이 떴다는 연락을 받고 어리둥절해했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하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민혁은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척하며 김 실장이 보내온 암호화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병원 내 비리 자료가 속속 확보되고 있다는 보고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민혁은 서연이 잠든 사이 몰래 거실로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은밀했다. 그는 병원 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한성대학교 병원의 의료 영리화 실태와 가난한 환자 진료 거부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그룹 차원의 압박을 가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는 자칫하면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지만 민혁은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의 방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신념. 내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 끝은 분명한 빛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뉴스는 한성대학교 병원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고 시민단체들은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태양그룹 본사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강도준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하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렸다. 민혁은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대 위로 등장할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느끼며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반지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태양그룹 후계자의 상징인 그 반지는 낡은 전등 아래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며 주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문을 몰라 했지만 민혁은 그녀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재활운동에 매진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의원 밖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민혁의 신경이 곤두섰는데 창문 밖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병원 주변을 탐색하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는데 민혁은 직감적으로 강도준이 보낸 하수인들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아직 이곳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서연에게도 위험했다. 민혁은 자고 있는 서연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챙길 것이라고는 서연이 사준 트레이닝복 몇 벌과 약봉지가 전부였다. 그는 메모지에 짧은 편지를 남기며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내려놓고 그녀의 자는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는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춘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빈방에는 그가 남긴 온기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한서연의 눈꺼풀을 간지럽히며 잠을 깨웠는데 지난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개어 있었다. 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습관적으로 옆방을 향해 귀를 기울였지만 평소 들려오던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2층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방 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침대 위는 주름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허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책상 위에는 그녀가 빌려준 트레이닝복이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쪽지 한 장과 두툼한 돈 봉투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자 고마웠다는 짧은 문장과 함께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는 투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봉투 안에는 병원 운영에 큰 보탬이 될 만한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안도감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는데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 남자가 자신의 삶에 꽤 깊이 들어와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그가 무사히 도망쳤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난 그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남자가 떠난 후 서연의 일상은 다시 쳇바퀴 도는 듯한 무료하고 고단한 현실로 복귀했는데 징계 기간이 끝나고 병원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태양그룹 감사팀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병원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과 직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 교수는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서연의 눈을 피했고 동료 의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들이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며 일말의 통쾌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밀린 차트를 정리하고 회진을 돌며 환자들을 살폈는데 환자들의 따뜻한 감사 인사만이 그녀가 의사로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밀려와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키워놓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곤 했다. 한편 서울 도심의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강도준 전무가 회장 대행으로 추대되는 안건이 상정된 상태였다. 강도준은 회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주주들과 이사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줄을 서려는 분위기였다. 강도준은 이복 동생인 강민혁이 사고로 사망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 선고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통과시키려던 찰나 육중한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검은 슈트를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났고 마침내 그들 사이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민혁이 걸어들어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강민혁이 살아 돌아오자 강도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며칠 전 낡은 의원에서 죽을 떠먹던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제왕의 풍모를 풍기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좌중을 압도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강도준의 앞으로 다가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내 자리가 그렇게 탐났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강도준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혁은 비서실장 김유한에게 신호를 보냈고 김 실장은 대형 스크린에 강도준이 사주한 청부살인 미수 사건의 증거 자료와 자금 흐름 내역을 띄웠다. 회의실 안은 경악에 찬 탄성으로 가득 찼고 이사들은 황급히 강도준에게서 거리를 두며 민혁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오늘부로 태양그룹 내의 모든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를 했고 즉시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예끼를 박았다. 강도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던 민혁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인 상석에 앉아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맸다. 태양그룹 내부는
강민혁의 복귀와 함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로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특히 그는 한성대학교 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했는데 단순히 수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병원의 본질인 생명 존중 정신이 훼손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병원장과 최 교수를 포함한 비리 의료진 명단을 직접 작성하여 감사팀에 넘겼고 그동안 은폐되었던 의료사고와 불법 리베이트 내역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명령했다. 민혁은 집무실에서 창밖에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낡은 의원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는데 비록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평온했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깨우쳐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 겪었던 부당함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하며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며칠 뒤 한성대학교 병원은 발칵 뒤집혔는데 병원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최 교수가 의사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기 때문이었다. 병원 로비는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직원들은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서연은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 어리둥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당직 근무를 서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원무과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와 그녀를 찾았다. 병원 VIP 병동인 스카이라운지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는 것이었는데 그곳은 재벌 총수나 고위 정치인들만 입원할 수 있는 특별 구역으로 일반 의료진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원무과장은 태양그룹의 최고 위층 인사가 입원했는데 담당 주치의가 아닌 한서연 펠로우를 지목했다며 빨리 올라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간의 당직으로 인해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또 무슨 실수를 해서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부딪혀보자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어 위압감을 주었다. 경호원 한 명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안내했고 서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 끝에 위치한 거대한 문 앞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안경을 고쳤으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며 문을 열어주었고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병실 안은 마치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뷰가 펼쳐져 있었다.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 한가운데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인기척을 내며 들어섰지만 남자는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저기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자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슈트를 입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한 그 남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에서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뒹굴던 바로 그 환자 강민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빚쟁이 강도철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태양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고 당당했다. 그는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더듬거리며 물었고, 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기가 내 병원이니까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는데,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연기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따지듯이 묻으려 하자 민혁은 검지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병원장과 주요 보직 교수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병원장과 교수들은 민혁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쩔쩔맸고, 민혁은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모두가 듣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자 앞으로 이 병원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소개했다. 최 교수를 비롯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연과 민혁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서연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최 교수에게 다가가 그동안 서연에게 했던 부당한 대우와 폭언에 대해 알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서늘하게 경고했다. 최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경호원들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변했고, 남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민혁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민혁은 서연을 바라보며 윙크를 보냈는데,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확인하는 신호이자 앞으로 펼쳐질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민혁의 단호한 일처리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거대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혁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좁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남자는 이제 구름 위의 존재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혁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시 단둘이 남자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속여서 미안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하며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용서를 구했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민혁은 서연에게 제안 하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병원을 개혁하고 새로운 의료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흉부외과 과장 자리를 제안하며 당신이 가진 실력과 신념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권유했다. 서연은 파격적인 제안에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민혁은 당신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민혁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고, 민혁은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민혁의 파격적인 제안을 뒤로하고 VIP 병동을 빠져나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다가도 천근만근 무거워지기를 반복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며칠간의 당직으로 지친 초라한 레지던트였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벌써부터 소문이 퍼졌는지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노골적으로 다가와 아는 체를 하며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흉부외과 의국으로 향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강민혁의 그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자신을 향한 신뢰 어린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가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태양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과 비 오는 날 자신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백수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의국에 도착하자 짐을 싸고 있던 최 교수가 그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는데 그는 이미 파면 통보를 받고 쫓겨나는 신세였다. 최 교수는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것 같냐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의 고함 소리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교수님이 자초한 일이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최 교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뒤따라 들어온 병원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팔이 결박된 채 질질 끌려나갔다. 의국에 남아있던 다른 전공의들과 간호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서연이 자리에 앉자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황량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이 정의의 편에 섰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강민혁의 복귀와 함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과도 같았다. 강민혁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도준 라인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그동안 은폐되었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민혁은 냉철한 이성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안건들을 처리해 나갔고 반대파 임원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민혁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룹의 경영 철학 자체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하며 그 첫 번째 단계로 한성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천명했다. 그는 병원이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수익성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파격적인 행보였지만 민혁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였고 그 이면에는 서연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강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값비싼 도자기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바닥은 이미 깨진 파편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민혁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민혁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윽박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민혁에게 기울어 있어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텔레비전 뉴스 화면이었는데 한성대학교 병원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강도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는 민혁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병원을 무너뜨리면 민혁의 리더십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병원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끈아풀에게 연락을 취했고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료사고를 조작하여 병원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민혁과 그가 아끼는 서연을 동시에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계획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민혁의 호출을 받고 병원장실로 향했는데 그곳은 이제 민혁의 임시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혁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다. 그는 며칠 사이 많이 야윈 듯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서연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민혁은 서연에게 과장직을 거절한 이유를 다시 한번 물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서연은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의사일 뿐이라며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높은 자리보다는 환자 곁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현장직이 더 좋다고 말했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대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대신 병원의 혁신위원회 자문위원만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병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수락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손을 잡았다. 민혁은 서연과 함께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훈훈했다. 민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태양그룹의 후계자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중압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지만, 서연의 집에서 보낸 시간만큼은 가면을 벗고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가진 권력과 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당신은 충분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고, 민혁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으며 그녀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갑자기 울리는 민혁의 휴대전화 소리에 분위기는 깨지고 말았다. 전화를 받은 민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는데,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내일 예정된 심장 이식 수술 환자가 다름 아닌 국무총리의 손녀라는 사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보고였다. 이 수술은 병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수술이었기에 민혁은 즉시 집도의를 선정해야 했고, 그는 주저없이 한서연을 떠올렸다. 그는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수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서연은 부담감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환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수술이 강도준이 파놓은 함정이자 그들의 운명을 시험할 가장 위험한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수술 당일 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과 경호원들로 북적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환자의 차트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다. 환자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7세 여아로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서연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때 수술실 간호사 중 한 명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녀는 강도준에게 매수된 내부 스파이인 박 간호사였다. 박 간호사는 주머니 속에 든 앰플을 만지작거리며 갈등하고 있었는데, 강도준은 그녀에게 거액의 돈과 해외 도피를 약속하며 수술 중 사용될 마취제에 치명적인 약물을 섞으라고 지시한 상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물 보관함으로 다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약물을 바꿔치기 하려 했으나, 마침 지나가던 수석 간호사에게 들킬 뻔하여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수술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민혁은 수술실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수술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수술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전력과 의료진을 대기시켰다. 수술실 입구에 불이 켜지고 서연이 집도의로서 들어서자 모니터를 지켜보던 모든 의료진들이 숨을 죽였다. 서연은 침착하게 메스를 들고 개흉을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교하고 빨랐다. 심장이 드러나고 인공 심폐기가 작동을 시작하자 수술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는데, 바로 그때 마취과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지자 마취과 교수가 당황하여 약물을 투여하려 했지만 수치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서연은 수술을 멈추고 환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거부 반응과는 양상이 달랐고 마치 독성 물질에 의한 쇼크 반응과 흡사했다.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누군가 고의로 약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약물 투여를 중단하라고 소리치고 수동으로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다. 상황실에서 지켜보던 민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도준의 지심을 알아차렸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수술실 봉쇄를 명령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수술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서연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녀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마취과 교수에게 기량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깜빡거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서연과 민혁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가고 있었다. 강도준은 자신의 별장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병원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는데 수술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고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제 곧 뉴스를 통해 태양그룹 병원의 의료사고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민혁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민혁이 무너지는 꼴을 상상하며 환희에 젖어 있었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서연이라는 의사가 가진 집념과 실력이었다. 서연은 환자의 바이탈이 돌아오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에크모 시술을 결정하고 흉부외과 팀원들을 독려하며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전율을 안겨주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고 서연을 응원하며 동시에 보안팀에게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내부자를 즉시 색출하라고 명령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민혁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박 간호사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민혁이 직접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고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갑고 무서웠다. 그는 박 간호사에게 배우가 누구인지 당장 불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강도준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음을 확인하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수술실에 있는 서연과 환자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즉시 해독제를 수술실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직접 수술실 앞을 지키며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막을 쳤다. 이제 모든 것은 서연의 손끝에 달려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민혁과 생사의 기로에 선 어린아이를 위해 기적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혁이 보낸 보안 요원이 해독제가 담긴 앰플을 들고 뛰어들어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내려온 동화줄과도 같았다. 서연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앰플을 낚아채 마취과 교수에게 건넸고 떨리는 손으로 약물이 투여되자 의료진들의 시선은 일제히 환자의 바이탈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독성 성분이 중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막만이 수술실을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환자의 창백한 가슴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절규에 가까웠다. 마침내 불규칙하게 요동치던 심전도 그래프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떨어졌던 혈압 수치도 정상 범위를 향해 올라가자 수술실 안에는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다시 메스를 잡고 중단되었던 이식 수술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매섭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을 때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는 수술실 안에 울려 퍼지는 승전보와도 같았고 의료진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말없는 격려를 나누었다. 서연은 마지막 피부 봉합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풀 수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수술대 옆을 지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린 소녀는 의료진들의 투혼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서연이 수술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민혁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의 얼굴은 걱정과 미안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연은 민혁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환자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 민혁은 말없이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그 상태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지옥 같았던 시간을 위로받았다. 한편 병원 로비는 강도준이 미리 불러 모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는 수술 실패 소식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리며 비통한 표정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도준은 카메라 앞에서 병원의 시스템, 미비와 경영진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모든 책임을 민혁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고 이미 매수된 일부 언론사들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서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는데 환자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척 연기를 펼쳤다. 그는 이번 사고가 무리한 수술 강행과 검증되지 않은 의료진 투입이 빚어낸 참사라고 주장하며 민혁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가운데 강도준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곧 다가올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바로 그 순간 로비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강도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그가 박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를 사주하는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기자들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도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그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방송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어 민혁이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 중앙에 등장했고 그의 뒤에는 수갑을 찬 박 간호사와 경찰들이 따르고 있었다. 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강도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더러운 권력 노름을 한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선언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돌려 강도준을 찍기 시작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강도준을 규탄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강도준은 궁지에 몰리자 이것은 조작된 함정이라며 발악했지만 박 간호사가 울먹이며 모든 것이 강도준의 지시였다고 자백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경찰들이 강도준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는 거칠게 저항하며 민혁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태양그룹을 망치고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의 추악한 모습은 고스란히 생중계되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민혁은 끌려가는 강도준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이것은 태양그룹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로비에 모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민혁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병원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민혁은 깊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병원이 안정을 되찾을 무렵 서연은 옥상 정원에서 캔 커피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뒤를 돌아보니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말없이 서연의 손에 들린 식은 커피를 가져가고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었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민혁은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서연은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수술 성공을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이겨낸 정의의 승리였다는 것을 말이다. 민혁은 난간에 기대어 서연을 그윽하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났던 비오는 날 밤을 회상했다.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것도 모자라 무너져가던 자신의 영혼까지 구원해준 사람은 세상에 오직 당신뿐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진지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그를 향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는데 그 속에는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낡은 청진기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것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쓰시던 유품이라며 당신 같은 진짜 의사가 가져주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 청진기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것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태양그룹의 비리 척결과 한성대학교 병원의 기적적인 수술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민혁과 서연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국무총리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손녀를 살려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정부 차원에서 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병원 내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권위적이고 부패했던 교수들이 물러나고 실력 있는 젊은 의료진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묵묵히 회진을 돌며 환자들을 살폈는데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환자의 안녕이었다. 민혁은 그런 서연의 뜻을 존중하여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차단해 주었고 그녀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다. 강도준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노려보며 자신의 패배를 곱씹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오만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몸부림쳤다. 반면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민혁이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 나갔다. 직원들은 변화된 회사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며 민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태양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민혁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밤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일과를 공유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는데 서연과 민혁은 벤치에 앉아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어엿한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고 민혁은 존경받는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험난했던 지난 날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이제 더 이상 비 오는 날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고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잡으며 당신이 내 우산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고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보내주었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고 민혁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릴 것이라 다짐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여름이 찾아왔고 서울의 하늘은 1년 전 그날처럼 묵직한 먹구름을 머금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때와 사뭇 달라져 있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양그룹 경영권 분쟁과 한성대학교 병원 비리 사건의 주범인 강도준과 그 일당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도준에게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부패 의료진들에게도 중형을 내리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법정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판결을 지켜보던 강민혁은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피고인석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법정을 나서며 옷깃을 여미고 기다리고 있던 수행원들에게 회사로 복귀하자는 짧은 지시를 내렸다. 한편 한성대학교 병원은 지난 1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과거 권위주의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활기차고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다. 강민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립된 중증외상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는 자선기금도 대폭 확충되었다. 그 중심에는 최연소 센터장으로 임명된 한서연이 있었는데 그녀는 파격적인 승진이라는 주위의 우려를 실력으로 잠재우며 명실상부한 병원의 간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고 여전히 수술복 차림으로 응급실과 수술실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봤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후배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가 회진을 돌 때면 환자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동료 의료진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따랐는데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진정한 의사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결과였다. 어느 날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는 개원 기념식 및 신임 의료진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는데 강민혁이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되었다. 단상에 오른 민혁은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청중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며 진심 어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1년 전 비오는 날 밤 자신을 구해준 한 의사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분이 가르쳐준 생명의 존엄함과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 오늘날의 태양그룹과 이 병원을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서연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민혁은 연설을 마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행사가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장에서 민혁은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고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다. 리셉션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저녁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는데 하늘에서는 1년 전 그날처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서연이 로비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민혁이 우산을 들고 내렸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서연은 거절하지 않고 그의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묘한 안정감을 주었는데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차는 서연의 아파트가 아닌 낯익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서연이 의아해하며 창밖을 내다보자 그곳은 바로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낡은 의원이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낡고 허름한 건물이 아니었는데 민혁이 비밀리에 추진했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깔끔하고 현대적인 무료 진료소로 탈바꿈해 있었다. 민혁은 놀란 눈으로 건물을 바라보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는 최신 의료 장비와 안락한 대기실을 갖춘 완벽한 지역 병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곳을 당신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기념의원으로 만들었다며 주말마다 이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싶어 했던 당신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진료실 명패를 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당신은 나를 살렸고 나는 당신의 꿈을 지키고 싶었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진료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 민혁은 서연을 진료실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그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목숨을 빚진 남자 강민혁으로서 당신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는 비 오는 날 밤 당신이 내민 손길이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었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의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반지를 내밀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화려한 프로포즈 이벤트도 아니었고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도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맹세의 시간이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진료실 안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따스한 봄날처럼 훈훈했다. 며칠 후 서연은 주말을 맞아 새롭게 문을 연 기념의원에서 첫 진료 봉사를 시작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어르신들로 대기실은 북적였다. 민혁은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접수대에서 환자들을 안내하고 차트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는데 그 모습이 제법 능숙해 보였다. 동네 할머니들은 잘생긴 총각이 싹싹하기도 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민혁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서연은 진료실 너머로 보이는 민혁의 모습을 훔쳐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는데 재벌 회장이 동네 의원에서 접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지금의 민혁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장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지고 빛나 보였다. 두 사람은 틈틈이 눈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윙크를 보냈고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진료가 모두 끝나고 환자들이 돌아간 뒤 두 사람은 의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비겐 뒤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다. 민혁은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오늘 하루 정말 보람찼다고 말했고 서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병원 경영에 대한 거창한 계획보다는 다음 주말에 올 환자들에 대한 걱정과 저녁 메뉴에 대한 소소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민혁은 서연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서연은 나도 마찬가지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서로를 지탱해주는 두 그루의 나무처럼 견고해 보였다. 시간이 흘러 태양그룹은 윤리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승승장구했고 한성대학교 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강민혁과 한서연의 결혼 소식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지만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 대신 그 비용을 전액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며 다시 한번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낡은 골목길을 찾아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성지이자 사랑의 요람이었다. 강도준은 감옥 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고 세상은 그를 권력에 취해 몰락한 비운의 인물로 기억할 뿐이었다. 반면 민혁과 서연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전설처럼 전해지며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어느 늦은 밤, 긴급 수술을 마치고 나온 서연이 옥상 정원에서 밤 공기를 쐬고 있을 때 민혁이 다가와 백허그를 하며 그녀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의 품에 몸을 맡겼고 두 사람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민혁은 서연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나도 사랑한다고 화답하며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필연으로 완성되었고 비바람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겠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비가 그친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그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희망만이 가득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밤하늘을 가르는 유성우를 보며 서연은 소원을 빌었는데 그것은 더 큰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반드시 이뤄주겠다고 맹세했다. 골목길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은 다시 의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가운을 여몄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존경과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배웅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꿈꾸던 진정한 해피엔딩이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도시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또한 영원히 빛바래지 않을 보석처럼 그곳에 새겨졌다.